앞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몇 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가장 커지는 욕구가 저는 노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ETF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글로벌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리스크를 다 간과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투자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고령화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미래를 봤을 때 최소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유망산업들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령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 그리고 그 유망산업이 또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추천드리는 어떤 그 산업군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봤을 때 1년 뒤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말이 안 되죠. 신이 아니서 맞출 수가 없고 맞춘다고 하면 사기꾼이고 사실. 다만 10년 정도의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산업군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꼽으면 일단 건강이요. 건강, 헬스케어. 저희 지금도 뭐 노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골골거리면서 125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장 필요한 거? 일단 뭐 돈이 필요할 것 같고 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건강에 대한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도 받겠죠. 요즘 뭐 다운 에이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티 에이징을 넘어서서. 맞아요. 보면 일단은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에 근로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을 얻으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자유를 얻으셨다라고 하면 놀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몇 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본질적인 영역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더 산업이 진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대면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케어, 관리라는 개념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같이 컨버전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기술들이 무한정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헬스케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헬스케어 또는 바이오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ETF들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ETF의 형태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보셨을 때 내가 이걸 투자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겪게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ETF가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BB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XLV라고 하는 ETF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ETF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기술들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암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암 시장이 가장 큰데 이 암에 대해서 표적 치료를 하는 기업들은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ETF는 사실 규모는 상당히 작고 이 ETF가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표적 시장의 하나 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을 표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ETF. 예를 들어서 CR이었던 것 같아요. 캔서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런 ETF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공학. 요즘 막 유전자가 한창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ETF들도 계속 세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이 산업의 상장과 개별 그 어떤 그 세그먼트들의 변화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가장 커지는 욕구가 저는 노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쵸. 네. 재밌게 노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는 저는 무한정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안타깝지만 저는 사실 제 꿈은 은퇴하고 나서 전 세계 여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그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과연 20년 뒤에 내가 정말 전 세계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요즘은 약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온라인으로 가죠. 지금까지는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놀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주 세대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연령대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업들의 활동도 지금 메타버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원래는 일산 킨텍스 가가지고 쇼를 봐야 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메타버스 안에서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연령대가 높은, 구매력이 높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도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놀고 구경하고 소비하는 공간이 되도록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경영 활동을 해요. 출근 안 하고요. 회사에서 메타버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 채팅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회의실 가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탕비실 가서 수다를 떨고요. 아, 진짜요? 네. 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타버스라는 자체의 키워드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로 봤을 때 우리가 노는 무대가 반드시 오프라인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의 놀이를 하고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하고 여기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주체들의 연령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온라인에 대한 컨텐츠 기업들이나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는 말씀하신 메타버스나 이런 테마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FDN이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타이거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FDN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너무너무 애용하시는 뭐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들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제는 우리가 타는 것, 우리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요. 이제는 우리를 옮겨주는 운송수단,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는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이미 주요 자동차 기업들 또는 뭐 항공사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땅에서만 이동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의 이동,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이 아니라 수직으로의 이동, 수직 위에서의 이동, 수평으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연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가솔린이나 또는 디젤을 가지고 우리가 수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또는 석탄을 가지고 기차를 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중량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만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수준이고 그 공급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송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동 공간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량감에 대한 부분들부터 일단 해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배터리가 만약에 빨리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위험하겠네요, 그럼. 안전에서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산업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는 뭐 휘발유차냐 아니면 뭐 전기차냐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산업의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의 구매 활동 어떤 이동에서의 어떤 수단을 결정하시는 데에도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들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거는 자동차의 어떤 산업의 혁명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CARS라고 해서 CARG라는 이름을 쓴 ETF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입니다. 뭐 도요타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드리면 지금 테슬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슨 카스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테슬라 말고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가진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지만 얘 혼자만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자동차들은 그대로 그냥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용히 사장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빠른 혁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인업 자체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금 뭐 아마 그 라인업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자동차 수평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 위에서의 움직이는 형태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의 아이덴티티의 변화, 혁명이 모빌리티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같이 겪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ETF로 또 많이 알고 계신 게 DRIV라고 해서 드라이브에서 따온 이름이겠죠. 네, 이런 ETF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포함된 포트폴리오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리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는 ETF가 LIT라고 하는 리튬에서의 LIT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모빌리티란 테마로 ETF의 종류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의 변화를 보시면서 같이 더 많이 성장하는 ETF의 시장에서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뭔가 개별 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고 이게 중간중간 리밸런싱도 계속 되는 거죠? 네, 지수에 따라서요. 각각의 지수들도 한 번 딱 정해졌다고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ETF는 어떤 지수를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 지수 내에서의 편입 종목의 비중 조절들은 각각의 지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이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개별 기업 단위로 찍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대박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수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애들은 계속 그 지수 내에서의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쟁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은 점점점 지수 내에서 비중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산의 가치는 계속 보호가 되고 산업의 성장이 그 자산의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개별 종목도 좋겠지만 ETF로 투자하시면 승자의 법칙으로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게다가 또 미국 주식이 대부분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기업 분석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영어까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확실히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부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집중하시고 대신에 이제 어차피 이쪽 시장에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그 부분에 자기가 동의를 한다면 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리밸런싱은 여기서 알아서 해줄 테니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정말 엄청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100개를 누르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오실 때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본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제가 어쩌면 꼰대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노후 준비를 목표로 하든 아니면 뭐 단기에 어떤 얼마만큼의 자산을 이루고자 해서 그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달리는 투자를 하든 어쨌든 그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뼈대가 상당히 튼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사실 이런 후배들이 있어요. 언니 나 얼마 있는데 나 회사 그만두고 나 이걸로 전업 투자할까 봐. 왜냐면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지난 1년의 성과가 운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5년만 더 겪어봐라. 그게 운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의 5년도 너의 계좌의 잔고는 더 늘어나 있을 것이고 그때의 정말로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것은 너에게 정말 아주 큰 승부수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지난 1년의 하나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인생을 베팅을 하면 그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몇 년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도 다 망가지게 돼요. 저희가 오늘 계속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함수잖아요. 네. 시간을 계속 축적해서 우리는 꾹꾹 눌러 담아야 되거든요. 초반에 3년, 5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에 2배라니까요. 7%라고 하면 연 7%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3년을 다른 조금 격하게 헛짓거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헛짓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함부로 보내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고 누려야 될 시기에 그 시간에 훨씬 더 긴 시간을 고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본업에서의 캐시플로우를 계속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른 기회들을 조금 더 열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가창 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뉴스 분석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기업 분석하겠다고 재무제표 하루 종일 뜯어보지 마시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축적됐을 때 굉장한 노하우로 발전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을 해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현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루의 일과 내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내에서 하시고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본업 안에서의 캐시플로우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너무 과격하게 또는 나의 확신보다 더 위험한 어떤 선택 또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선택하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달라고 네.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네. 지금 이걸 통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네. 클로징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유럽에 그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이분이 이제 투자 관련 심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자로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대가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엄청 나거든요. 네.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리가 중요하고 나의 멘탈을 부여잡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누이 이제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캐시카우가 잘 들어와야지 멘탈을 부여잡고 투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멘탈을 조금이라도 더 잡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뭐 단언컨대 ETF만큼 또 좋은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너무 좀 리스키하게 운영을 하나? 좀 안정적으로 뭔가 좀 불려가는 그런 자산도 좀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ETF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 다양한 얘기, 또 심도 깊은 얘기는 또 최근 출간한 책에 잘 담겨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구혜영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